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마포구 재래시장에서 작은 나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락시장에 가 물건을 떼어오고 하루 종일 서서 나물을 다듬고 팔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장 아줌마죠. 하지만 저도 한때는 행복한 가정주부였답니다. 제 남편은 성실한 택시기사였어요. 비록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매일 밤 저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착한 사람이었죠. 여보, 오늘은 늦게 들어왔네.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당신 얼굴 보니까 힘이 불끈불끈 생기는데. 우리 상혁이랑 상우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 당신 밥 먼저 먹어. 국 데워놨어. 그렇게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2시경이었을까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영숙 씨 댁입니까? 여기 서울대병원 응급실인데요. 그 순간 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남편분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수술 중이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워 이웃집에 맡기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저희로서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워진 남편의 손을 잡고 울기만 했죠.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고? 그때 큰아들 상혁이가 10살, 둘째 상우가 9살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은 아이들과 함께 저는 막막한 현실 앞에 서게 됐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은 전세금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곧 만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 했죠.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야 해. 그래야 우리 남편이 편안히 눈 감지. 그렇게 저는 시장에서 나물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무거운 나물 박스를 나르는 것도, 손님들과 흥정하는 것도 모든 게 서툴렀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 요령이 생겼고 무엇보다 두 아들이 저를 힘나게 해줬죠. 다행히 제 아들들은 아빠를 닮아 성실하고 착하게 자라줬어요. 상혁이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상우는 의지가 강해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이뤘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22년 큰아들 상혁이가 32살이 되던 해였어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시장에서 나물을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오늘 저녁에 집에 중요한 사람 데려갈게요. 중요한 사람? 누구? 만나보시면 알아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상혁이가 데리고 온 사람은 정말 예쁜 아가씨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태도,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상혁씨 여자친구예요. 어머 어서 와요. 아우 예쁘기도 해라. 수진이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교회 목사님 딸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작은 교회지만 20년째 한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시죠. 어머 목사님 따님이구나. 아 정말 반가워요. 우리 상혁이가 복을 받았네. 사실 저는 남편을 잃고 나서 신앙에 많이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목사님 딸이라니 뭔가 안심이 됐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아들의 결혼을 준비했어요. 비록 호텔 결혼식은 못하지만 소박한 결혼식이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우리 간소하게 해도 돼요. 아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네가 엄마 첫째 아들이잖아. 얼마 후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수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돈 어른께서 목사님이었으니까 직접 주례를 해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저는 식장 한켠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여보, 우리 상혁이가 장가가요. 당신이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죠?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결혼식 후 아들 내외는 아들의 회사 일정 때문에 먼저 제주도로 3박 4일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나중에 휴가를 더 내서 하와이로 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아들 내외를 떠나보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날 밤 제주도로 떠난 아들이 문득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그런데 어쩐지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저는 뭔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죠. 상혁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에이, 신혼여행까지 가서 무슨 엄마 타령이야. 얼른 수진이랑 재밌게 놀아. 네, 엄마. 사랑해요. 그게 제가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혁이한테 연락이 없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정신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 때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 아들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전화를 해봤지만 마찬가지였죠. 이상하다. 둘 다 전화가 왜 꺼져 있지? 불안한 마음에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자마자 또 상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었죠. 며느리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시장에 갔지만 장사를 하는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둘째 상우에게 전화를 했죠. 상우야, 형한테 연락돼? 아니요, 엄마. 저도 어제부터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형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하다. 신혼여행 가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주도 경찰서에 연락해 볼게요. 경찰관인 상우가 나서주니 그나마 마음이 좀 놓였어요. 하지만 1시간 뒤 상우에게서 온 전화는 더 큰 불안을 안겨줬죠. 엄마, 제주도 경찰서에선 아직 특별한 사고 접수가 없대요. 호텔에도 연락해봤는데 어제 체크아웃 했대요. 형수님이 짐 들고 나갔다고. 그럼 서울로 돌아온 거야? 그것도 이상한 게 공항에 확인해보니까 형님 이름으로 된 항공권 기록이 없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유, 수진아. 너희들 지금 대체 어딨니? 상혁이는 왜 전화가 안 됐어? 어머님, 저 지금 서울이에요. 혼자 왔어요. 뭐? 혼자? 상혁이는 어디 있는데? 그게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친정에 있으니까 여기로 오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뚝 끊겼고 저는 당장 사돈댁으로 달려갔죠. 마포구에서 은평구에 있는 수진이 친정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계속 상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죠. 드디어 도착한 수진이 친정. 초인종을 누르자 안사돈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꼭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더군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거실에 들어가니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굴에 상처가 있더군요. 이마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고 입술도 좀 부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 아가,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니? 아니, 근데 우리 상혁이는 어디 있어? 제가 다급하게 물으니 바깥 사돈이 나타났어요. 사돈 어른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어서 수진이 입에서 기절초풍할 이야기가 나왔죠. 어머님, 저 상혁 씨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결혼한 지 3일 만에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신혼여행 가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상혁이는 지금 어디 있는데? 그러자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상혁 씨가 절 때렸어요. 신혼여행 첫날부터 술 마시고 저한테 폭력을 행사했다고요. 뭐라고? 우리 상혁이가? 아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상혁이는 절대 그런 아이 아니야. 그러자 바깥사돈이 역정을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이 상처를 보세요. 이게 다 당신 아들이 한 짓이에요. 안사돈 역시 바깥사돈을 거들고 나섰죠.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신혼여행 가서 아내를 때려요? 시장에서 나물이나 파는 집안이라더니 집안 교육이 정말 형편없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장에서 나물 판다고 무시당하는 건 그렇다 쳐도 우리 착한 상혁이가 폭력을 썼다니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가, 정말로 상혁이가 널 때렸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있는데 상혁 씨가 갑자기 제 핸드폰을 뺏어서 보더니 제가 병원 동료들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화를 냈어요. 무슨 메시지? 그냥 평범한 안부 메시지였어요. 근데 상혁 씨는 제가 남자 동료들과 연락한다고 의심하면서 그때부터 절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혁이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다음날 새벽에 혼자 서울로 왔어요. 상혁 씨는 저보다 먼저 서울로 간 것 같고요. 그럼 상혁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제가 나올 땐 제주도 호텔에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이 말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죠. 하지만 수진이 부모님은 이미 저를 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혼 서류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자료도 당연히 받아야겠고요. 저희 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최소 5천만 원은 받아야겠네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상혁이부터 찾아야 했으니까요. 일단 상혁이 찾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제 아들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돈댁을 나온 저는 곧바로 상호에게 전화했어요. 상호야, 큰일 났다. 형수가 형이랑 이혼한다고 해. 형이 형수를 때렸다면서. 뭐라고요? 형이 형수를 때렸다고요? 말도 안 돼요.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야. 일단 형부터 찾아야겠어. 경찰에 실종 신고할 수 있니? 상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 실종 신고는 성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 잘 받아주지 않아요. 특히 부부싸움 후에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더 그렇고요. 그럼 어떡해? 제가 직접 제주도 경찰서에 협조 요청해볼게요. 그리고 형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보고요. 그날부터 저와 상우는 상혁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제주도 경찰서, 병원, 숙박업소 등 전화할 수 있는 곳은 다 전화했죠. 하지만 제주도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원래 부부싸움 후에 잠시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자발적으로 사라진 경우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전화도 꺼져 있고 아무 연락도 없는데 뭐라도 좀 해주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일단 좀 더 기다려보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그때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일주일을 기다리라니. 저는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미칠 것만 같았어요. 급한 대로 상혁이 친구들에게도 다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상혁이 소식을 모른다고 했어요. 회사에도 확인해보니 무단결근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시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상혁이를 찾아다녔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제주도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 아무 기록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흘째 되던 날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박상혁 씨 어머니 되십니까? 네, 맞아요. 우리 아들 소식 아세요? 저는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인데요. 박상혁 씨가 저희 숙소에 짐을 두고 가셨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으셔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호텔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언제 짐을 두고 나갔어요?
3월 21일 밤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새벽에 나가신 후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짐도 그대로 있고 숙박비도 하루분만 내셨는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수진이는 22일 새벽에 혼자 서울로 왔다고 했는데 상혁이는 21일 저녁에 이미 호텔을 나와 게스트하우스에 갔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 CCTV 있나요? 사실 우리 아들이 지금 실종된 상태거든요. 아이, 네. 세상에, 저희 CCTV가 있긴 한데 그 경찰관이 동행해야지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즉시 상우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상혁이의 짐을 확인했죠. 캐리어 안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그대로 있었고 지갑도 있었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없었죠.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보여준 CCTV를 보니 정말로 상혁이가 3월 21일 밤에 혼자 체크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상혁이의 표정은 많이 어두워 보였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가벼운 차림으로 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아침에 나가실 때 잠깐 바람 쐬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더 이상한 건 제주공항 CCTV를 확인해보니 수진이가 3월 22일 오전 9시 비행기를 혼자 타고 서울로 간 것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상혁이는 이미 전날 저녁에 호텔을 나왔고 수진이는 그 다음날 아침에 혼자 서울로 돌아간 거죠. 그 순간 저는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상혁이의 행방이었죠. 도대체 3월 22일 아침 게스트하우스를 나선 후 우리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경찰만 믿고 있을 수 없었어요. 상우도 경찰관이지만 서울에서 근무하는 터라 제주도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엄마, 제가 비번 때마다 제주도 내려가서 형 찾아볼게요. 그리고 제 동기들한테도 부탁해 놓을게요. 하지만 저는 하루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상혁이 사진을 들고 실종 전단지를 만들었죠. 전단지를 천장이나 인쇄해서 제주도로 다시 내려갔어요. 게스트하우스 주변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 붙이고 다녔죠. 상혁아! 박상혁! 엄마야, 대답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전 계속 목이 터져라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한 낚시꾼이 다가왔어요. 아주머니, 혹시 누구 찾으세요? 네, 제 아들이 3월 22일부터 실종됐어요. 여기 박상혁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때 여기 경찰들이 많이 왔었는데 절벽 아래에서 남자 구두 한 짝을 발견했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상혁이도 결혼식 때 신었던 구두를 신혼여행에도 가져갔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상혁이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었어요. 상혁아, 너 어디 있니? 엄마가 찾으러 갈게. 어디 있는지만 말해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기만 했습니다. 경찰도 제주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을 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매주 제주도를 오가며 아들을 찾았지만 상혁이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여전히 매일 상혁이 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죠. 시장 사람들은 이제 절 보면 안쓰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상혁이 엄마,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상혁 엄마까지 쓰러지겠어. 아니에요. 우리 상혁이 살아있어요. 엄마가 느껴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까요. 며느린 우리 아들이 실종된 지 6개월 만에 법원에 실종신고를 신청했고 아들의 사망보험금 1억도 자기가 받아갔어요. 저와 상우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죠. 며느린 그 돈을 받자마자 재혼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엄마, 이제 정말 형이 돌아가신 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상우도 지쳐 있었어요. 1년 동안 비번마다 형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래저래 지친 마음에 남편 산소를 찾아갔죠.
저는 남편 묘 앞에 막걸리 한 병과 북어포를 놓고 절을 했어요. 여보, 나예요. 우리 상혁이가, 우리 큰아들이 없어졌어요.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때부터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여보, 어떡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우리 상혁이가 내가 못난 엄마라서 지켜주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봄바람이 불어와 묘지 주변의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 같았죠. 상혁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있었으면 며느리 된데미도 제대로 봐줬을 텐데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목사 딸이라고 하니까 그냥 좋은 애인 줄만 알았어요. 여보, 거기서 우리 상혁이 못 봤어요? 우리 상혁이가 당신 곁에 간 건 아니겠죠? 아니죠? 아직 살아있는 건 맞죠? 여보, 제발 우리 상혁이 좀 찾게 해주세요. 살아있다면 어딨는지,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게. 이대로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저는 묘비를 부여잡고 통곡했어요. 설마 당신이 우리 상혁이 데려간 거예요? 그럼 나도 데려가요. 상혁이 없인 못 살겠어요. 19년 동안 당신 없이도 상혁이랑 상우 때문에 버텼는데 이젠 정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저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됐어요. 글쎄 꿈속에 젊은 시절 그대로의 남편이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 활짝 웃고 있었죠.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일 날 밝으면 부산에 가봐. 자갈치 시장 근처에. 빨리 가봐, 늦기 전에. 자갈치 시장 근처 공사장. 여보, 기다려요. 더 자세히 말해줘요. 하지만 남편은 사라지고 저는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새벽 4시, 저는 망설임 없이 부산행 첫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그리고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엄마 지금 부산 간다. 부산이요? 갑자기 왜요? 꿈에 아빠가 나타나서 부산 가보라고 했어. 상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상한 꿈에 의지한다고 생각했겠죠. 엄마, 그런 거 다 미신이잖아요. 아니다.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저랑 같이 가요. 아니야, 넌 일하러 가. 엄마 혼자 다녀올게.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미친 짓인 걸 알면서도 한가닥 희망을 놓을 수가 없었죠. 부산역에 도착해서 곧바로 자갈치 시장으로 향한 저는 시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공사장을 찾기 시작했죠. 아저씨, 혹시 이 근처에 공사장이 있어요? 공사장이요? 저쪽에 재개발하는 데가 있긴 한데. 저는 시장 상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으로 걸어갔어요. 정말로 큰 공사장이 있었죠. 저는 상혁이 사진을 들고 공사장 인부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다들 모른다고만 하더군요. 역시 그냥 꿈이었나? 그렇게 이만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한 아저씨가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이 사람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철수 아닌가? 철수요? 네, 박철수. 작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한 애예요. 말도 잘 안 하고 뭘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고.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점심 먹으러 저쪽 식당에 갔을 거예요. 항상 혼자 밥 먹거든요. 저는 아저씨가 가리킨 식당으로 뛰어갔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얼굴에 큰 상처가 있고 살이 많이 빠져 초췌했지만 틀림없었어요. 우리 상혁이었죠. 상혁아!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런데 상혁이는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죄송한데요, 누구세요? 상혁아, 나 못 알아보겠어? 엄마잖아. 상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 박상혁이야. 내 아들이라고. 이 상처는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제가 얼굴에 상처를 만지려고 하자 상혁이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전 당신 모릅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주변 손님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 아줌마? 정신 나갔나 봐. 불쌍하네. 그때 아까 공사장에서 만났던 아저씨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아이 철수야, 여기 있었네. 아주머니도 오셨네요. 아저씨, 이 사람이 우리 아들 맞죠? 박상혁이요. 근데 얘가 왜 이래요? 내가 엄마인데 날 기억을 못해요. 자기 이름도 박철수라고 하고. 그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소장님이 불쌍하다고 그냥 일하게 해준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쓰러졌죠. 잠시 후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상우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엄마, 정신 들어요? 상우야, 상혁이 네 형 찾았어. 알아요, 엄마. 제가 부산 경찰이랑 통화했어요. 지금 형 데려오고 있대요. 잠시 후 경찰과 함께 상혁이가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다시 보니 정말 참혹했죠. 얼굴에 큰 상처는 물론이고 많이 야위어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서 갈라져 있었죠. 이분이 박철수 씨 어머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정말 모르시겠어요? 경찰의 질문에 상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전 작년에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깨어났어요. 그전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해운대 해변에서요? 네. 어떤 아저씨가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대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상우가 물었어요. 그럼 박철수라는 이름은? 병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성은 제가 박이라는 글자가 어렴풋이 기억나서 박으로 했고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으로 지었대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상혁아,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엄마 얼굴도? 우리 집도? 동생 상우도? 죄송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일단 이분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상성 기억상실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외상성 기억상실증이요? 머리에 큰 충격을 받거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MRI와 CT 촬영을 하는 동안 상우와 저는 의사 선생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네요. 두개골 골절이 있었던 것 같고 다행히 지금은 회복됐지만 그 충격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젠간 기억이 돌아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 될진 1년이 될 수도 10년이 될 수도 평생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잠시 후 검사가 끝나고 경찰이 DNA 검사를 하자고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제 아들 박상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일, 저는 부산의 작은 여관에 머물면서 매일 상혁이를 만나러 갔어요.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아주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넌 내 아들이니까. 상혁이는 어색해했지만 저를 거부하진 않았어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너랑 상우를 혼자 키웠어. 물론 많이 힘들었지만 엄마는 너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러니까 만약 네가 평생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엄마는 괜찮아. 죄송해요. 저도 정말 기억하고 싶은데. 천천히 해. 엄마가 기다릴게. 그렇게 피말리는 3일이 지나고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합니다. 이분은 박상혁 씨가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것 봐, 내가 맞다고 했잖아. 우리 아들 맞다고. 경찰은 우선 서울로 가서 더 자세히 실종 당시의 상황을 조사해보자고 하더군요. 일단 서울로 모시고 가서 실종 경위를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인 김수진 씨와의 문제도. 그런데 그때 상혁이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상혁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이가 네 아내야. 기억나? 상혁이는 머리를 쥐어짜며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죠.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근데 왜 무서운 느낌이 들지? 그 말에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상혁이가 기억을 잃고 이래저래 혼란스러워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넘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바로 더 자세히 캐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당시 저는 우선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 편안하게 지내게 해주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혁이는 낮에는 그럭저럭 지냈지만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안 돼! 하지마! 아! 새벽 2시에 상혁이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뛰어갔어요. 상혁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죠. 상혁아, 괜찮아. 꿈이야. 엄마 여기 있어. 또 그 꿈을 꿨어요. 교통사고 당하는 꿈. 또? 뭐 기억나는 거 없어?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모처럼 상혁이 새 옷을 사줄 겸 같이 밖에 나갔는데 마침 젊은 여자 한 명이 걸어가면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오빠, 나 지금 망원역 도착했어. 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상혁이가 머리를 잡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상혁이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죠. 전화 소리, 수진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기억의 조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상혁아, 잘 기억해봐.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데? 오빠라고 불렀어요. 오빠 다 잘 되고 있어. 보험금 타면 바로 갈게라고. 저와 상호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사이 상혁이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기억을 더듬었죠. 제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수진이한테 따졌어요. 지금 누구랑 통화했냐고. 그랬더니 처음엔 회사 동료라고 둘러댔어요. 근데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갑자기 울면서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아빠가 진짜 목사가 아니래요. 사이비 종교 교주라고. 원래는 신도들한테 돈 뜯어먹고 살았는데 요즘엔 그게 여의치 않아서 자기가 나서서 남자들 등쳐먹고 살게 됐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다 아빠가 시킨 일이라고. 저랑 결혼해서 보험금 타내라고 협박했다고. 그래서 제가 당장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이혼하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그랬더니 수진이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상혁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전 너무 화가 나서 호텔을 나왔어요. 머리를 식히려고. 그래서 근처 게스트하우스로 갔죠. 근데 갑자기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빠 미안하다. 잠깐만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이라고. 그래서 만났어? 네. 해안도로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혁이가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갑자기 차가 달려들었고 그 뒤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미수였던 거예요. 며느리와 바깥사돈이 짜고 상혁이를 죽이려 한 거였죠. 1억이라는 보험금을 위해서 말입니다. 상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예요. 당장 형수, 아니 그 미친 여자 체포해야 된다고요.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 상혁이를 그렇게 만든 놈들에게 상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죠. 형이 사고를 당했다는 제주도 해안도로 일대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경찰서에 공식 협조를 요청했죠. 형이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오전 제주도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어요. 당시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제주경찰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어요. 하지만 1년이 넘은 사건이라 CCTV 영상이 남아있을지가 관건이었죠. 이틀 후 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찾았어요. 해안도로 300m 지점에 있는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저는 상혁이와 함께 급히 경찰서로 갔어요. 모니터에서 2023년 3월 22일 오전 7시 45분경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화면 속에서 상혁이는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얀색 SUV가 정신 나간 스피드로 상혁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꺄!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차는 상혁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상혁이는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도로로 곤두박질 쳤죠. 잠깐 영상 정지시켜주세요. 상우가 말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놀랍게도 운전석에서 내려 절벽 아래를 확인하는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게 누구였게요? 네, 예상대로 제 며느리이자 상혁이의 아내였던 수진이었습니다. 이년이 우리 상혁이를 죽이련?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죠. 며느리는 쓰러진 상혁이를 잠시 확인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이 미친 여자, 119도 안 불렀어요. 그냥 형을 버리고 간 거예요. 상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런데 영상을 더 돌려보니 30분쯤 후에 또 다른 차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SUV에서 늙은 남자가 내렸죠. 저 인간 사돈어른 아니에요? 상우가 화면을 더 확대했어요. 맞았어요. 그 얼굴은 바깥사돈이 분명했죠. 이 정신나간 남자는 상혁이가 아직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았어요. 부산 해변에서 발견됐다는 상혁이의 증언과도 맞아떨어졌죠. 즉시 구속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상우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날 저녁 며느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체포됐어요. 그리고 바깥사돈도 새벽녘에 그 SIB 교회에서 체포됐죠. 경찰서 조사실에서 며느리와 마주했을 때 저는 그년의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어요. 너 이 나쁜 년! 왜 그랬어? 우리 상혁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며느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로 끝이야? 그때 조사를 담당한 형사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김수진 씨의 과거를 조사해봤는데요. 2019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요? 당시 사귄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김수진 씨가 보험금 수익자였어요. 1억 5천만 원을 받았더군요. 저는 경악했어요. 이년은 심지어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허무하게 종결된 것 같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CCTV도 있고 생존한 피해자의 증언도 있으니까요. 며느리, 아니 김수진에 대한 조사가 계속될수록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바깥사돈, 그 미친 김철수라는 사이비 목사가 운영하는 샛빛교회는 겉으론 평범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끔찍한 곳이었어요. 신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라며 전 재산을 헌금하게 만들고 특히 젊은 여성 신도들을 착취했다는 증언까지도 나왔죠. 어쩌면 수진 씨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세뇌당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걸 수도 있겠어요. 형사님의 말에도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살인미수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때 때마침 상우가 또 다른 증거를 가져왔죠. 엄마, 형 통장 내역 확인해봤는데요. 사고 전날 5천만 원이 인출됐어요. 김수진이 형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인출한 거예요. 은행 CCTV에도 찍혀있고요.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해보니 사이비 목사 김철수의 차명 계좌로 들어가 있었어요. 역시나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며칠 후 김철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는 진짜 목사 자격증도 없는 사기꾼이었고 사기, 횡령, 폭행까지 전과만 수십 개에 달했죠. 이런 놈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악용한 거죠. 정식 교단에 속하지 않은 자칭 목사들이 많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샛빛교회 신도들의 증언이었어요. 김철수는 딸 수진이를 이용해서 돈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게 했어요. 이미 여러 명이 당했는데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어요. 상우가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최소 5명의 남자가 김수진과 교제 후 의문의 사고를 당했더군요. 그중 한 명은 사망했고 2명은 중상을 입어 장애를 갖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모든 경우에 김수진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고요.
검찰 조사에서 김수진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아버지가 계속 때렸어요. 돈을 못 가져오면 굶기고 때리고 이번에도 실패하면 죽이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혁 씨한테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혁이를 죽이려고 했다고?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사고를 내서 크게 다치게만 하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했고 아버지가 와서 상혁 씨를 데려갔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버린 거야? 아버지가 그냥 모르는 곳에 버리라고. 기억을 잃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죄송합니다. 검찰은 김수진에게 살인미수, 사기, 횡령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김철수에게는 살인미수, 교사, 사기, 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어요. 피고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딸인 김수진을 이용해 남자들을 유혹하고 결혼 직후 고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고를 위장해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혔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했어요. 스크린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하나씩 나타났죠. 강민수 씨 추락사로 위장, 보험금 1억 5천만 원. 박정민 씨 교통사고로 중상, 이로 인해 김수진 씨 부녀는 보험금 1억 원을 수령했죠. 특히 2023년 박상혁 씨의 경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미수였습니다. 여기 CCTV 영상을 보시죠. 법정 스크린에 그날의 끔찍한 영상이 재생됐어요. 김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여전히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뻔뻔한 얼굴이었죠. 이어서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증인은 바로 제 아들 상혁이었죠. 증인은 사고 당시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젠 모두 기억합니다. 해안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하얀 SUV가 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그 후는요? 1년 동안 전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족도 이름도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검사의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사이비 종교를 이용해 신도들을 착취했고 피고인 김수진은 비록 피해자적 측면이 있으나 여러 생명을 앗아간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힘주어 말했어요. 검찰은 김철수에게 징역 10년을, 김수진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변호인의 최종 변론도 있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죠. 그 후로 일주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종교를 빙자해 약자를 착취하고 인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다. 이에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김철수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한 빛을 보였어요. 피고인 김수진은 피해자면서 동시에 가해자다. 하지만 여러 정상을 잠적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수진은 고개를 떨구었고 그렇게 재판은 완벽하게 정의구현을 하며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김철수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법정을 나가면서도 계속 악을 쓰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야! 항소할 거야!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민사소송 결과도 나왔어요. 피고는 박상혁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물론 김철수 일당이 가진 재산은 이미 다 압류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줄줄이 소송을 시작했다는 거였죠. 샛빛교의 재산, 김철수의 숨겨둔 재산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결말이 참 시원하면서도 허무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가족이 잃어버린 1년이란 시간을 돌려받을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상혁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래도 전 돌아왔잖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맞아요. 중요한 건 상혁이가 돌아왔다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다시 회사 다니기로 했어요. 정말? 회사에서 다시 받아준대? 네,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제 자리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엄마, 저 이제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정말? 네.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맛도 아빠 얼굴도 다 기억나요. 상혁이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까지 저 힘들게 키워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들을 꼭 안았죠.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막걸리를 한 잔 따라 놓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상혁이 찾았어요. 당신이 알려준 대로 부산에서. 이제 다 끝났어요. 고마워요. 창밖에서 별이 반짝였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의 악몽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니 어느새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네요. 상혁이는 매주 화요일마다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를 찾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혁 씨, 오늘은 어떠셨어요? 상담사의 따뜻한 목소리에 상혁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악몽은 줄었어요. 하지만 가끔 제주도에서 있었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죠? 엄마한테 전화하곤 해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되거든요. 그 말에 상담사가 미소 지었어요.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의 지지가 회복에 가장 큰 힘이 되죠. 상담이 끝나고 나오면 저는 항상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기다리셨어요? 집에 가 계시지 힘든데. 아니야, 방금 왔어.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요. 집에서 먹어요. 이런 일상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엔 몰랐어요. 상혁이가 다시 출근을 시작한 건 재판 후 1달이 지나서였어요. 엄마, 저 내일부터 출근해요. 벌써? 아니, 더 쉬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일하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첫 출근 날 아침, 상혁이는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우리 아들의 멋진 모습이었죠. 우리 아들 정말 멋있네. 엄마가 다려준 셔츠 입은 덕분이죠? 들어보니까 회사에서도 상혁이를 따뜻하게 맞아줬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특별히 업무 분담을 줄여주고 동료들도 배려해줬다고 하더군요. 아이, 상혁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적응해.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진짜 상혁이의 재활은 제가 일하는 시장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문득 상혁이가 저와 함께 시장에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도 시장 갈래요. 시장? 거기 사람 많은데. 너 아직 사람 많은 곳 가면 호흡곤란 오고 무서워하잖아. 괜찮아요. 엄마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상혁이는 정말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저와 함께 시장으로 갔어요. 아이고, 영숙씨, 아들이 돌아왔구먼.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기도했는지. 시장 상인들이 모두 반겨줬어요. 상혁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상인들에게 정성껏 인사를 했죠. 저 없는 동안 저희 엄마 잘 돌봐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뭘. 됐고, 이거 파나 2단 가져가. 아들 돌아온 기념이야. 모두가 이것저것 더 얹어주려고 했어요. 상혁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무거운 짐을 들고 저를 도와줬죠. 엄마, 그동안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들고 다니셨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 앞으로는 제가 들게요. 나무를 다듬는 동안 상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실 부산에서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어떤 분일까? 나를 찾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요. 미안해. 엄마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 엄마 덕분에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날 찾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버티게 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상혁이를 찾는 동안 수없이 남편 무덤을 찾아가 울며 기도했던 날들이 떠올랐죠. 상혁아, 아빠 산소에 가볼까? 그날 오후 저희는 남편이 잠든 선산을 찾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상혁이는 말이 없었어요. 무덤 앞에 도착하자 상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죠. 1년 만에 찾은 아버지 산소 앞에서 상혁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아빠, 저 돌아왔어요. 정말 늦어서 죄송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산 아래 억새풀이 일제히 흔들렸죠. 마치 남편이 괜찮다 아들아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는 하늘에서도 널 지켜주고 있었을 거야. 엄마에게 힘을 주고 포기하지 않게 해준 게 다 아빠였어. 저는 차가운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우리 아들 지켜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줘서. 당신이 하늘에서 인도해 준 거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무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여보, 우리 잘 살게요.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우리 가족, 이젠 더 단단해졌어요. 산을 내려오는 게 상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어진 아들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지. 맞아요. 엄마가 절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엄마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맞았죠. 평범한 저녁 식사, 마주 앉아 먹는 소박한 밥상,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상혁아, 우리 아들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감사해요. 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가족과 온전히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